짐 다 쌌으면 꺼져. 남편 잡아먹은 년이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있어. 장례 치른 지 5일째 시어머니는 딸을 안은 저를 대문 계단 아래로 밀쳐버렸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무릎을 짚고 올려다본 그 얼굴에는 슬픔 대신 돈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그날 밤 죽은 남편의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수야, 나 살아있어. 오늘 밤 11시 공동묘지 내 자리로 나와. 죽었던 사람이 보낸 그 한 줄이 시댁이 감춰온 20억짜리 지옥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지금부터 무덤 속에서 걸어나온 남편과 한 여자의 처절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짐가방 하나를 끌어안은 채 시댁 대문 앞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품에 안긴 5살 딸 서아가 젖은 제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훌쩍였습니다. 제 이름은 윤지수 32살 작은 골목 안에서 플라워 샵을 하는 플로리스트입니다. 꽃을 만지는 손끝은 곱다는 소리를 자주 듣지만 속은 누구보다 단단하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한번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성격이지요. 사람은 어떻게든 저 하나쯤은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오랜 인생관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20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세상에 홀로 남았다는 감각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꽃집을 차린 것도 살아있는 것들 곁에 있고 싶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강민우를 처음 본 건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꽃 도매시장이었습니다. 장미 20단을 안고 뒤뚱거리던 저를 낯선 남자가 붙잡아 세웠지요. 아이고 아가씨, 그거 혼자 다 들다가 허리 뚝 부러져요. 밥만 나한테 얼른 넘겨요. 내가 트럭까지 들어다 줄 테니까. 민우가 손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장미 10단을 넘겨주고 도매상 트럭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사러 오는 아가씨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억척스럽다고 해야 하나, 대단하다고 해야 하나. 민우가 트렁크에 꽃을 실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요, 저도 이 꼭두 새벽에 생판 남의 꽃을 번쩍번쩍 들어주는 남자는 난생 처음 보거든요. 암튼 고마워요. 제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그 말에 조용히 웃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이후로 민우는 회사 출근 전에 제 꽃집 앞에 커피 한 잔을 놓고 갔습니다. 한 달을 그러더니 어느 비 오는 저녁에 우산을 들고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지수 씨, 나 진짜 안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지수 씨 생각만 나서 일이 하나도 손에 안 잡혀요. 오늘 나랑 밥 한 끼만 꼭 먹어줘요. 안 그러면 나 여기서 밤새도록 기다릴 겁니다. 민우가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다정한 목소리에 결국 문을 잠그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애 끝에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서아를 얻었습니다. 민우는 늘 저와 서아를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민우가 닷새 전 빗길에서 트럭에 받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독한 년. 짐 다 쌌으면 얼른 내 눈앞에서 썩 꺼지지 못해? 무슨 미련이 남아서 대문 앞에서 질척거리고 앉아 있어. 시어머니 최이자가 우산도 없이 대문 밖으로 나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밖에 비가 이렇게 무섭게 쏟아지는데 우리 서아 감기 걸려요. 딱 하룻밤만, 아니 현관 구석에서 비만 피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딸의 머리를 감싸며 애원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집이 네 집인데 네가 들어와? 여기 뼈대 있는 우리 강씨 집안 명이야. 서방 잡아먹은 과부가 어디 남의 집에 뻔뻔하게 엉덩이를 들이밀어. 당장 안 나가. 최이자가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 그러시면 민우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이라도 조금만 돌려주세요. 당장 찜질방 갈 돈도 단칸방 하나 얻을 돈도 없단 말이에요. 서아랑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부탁했습니다. 뭐, 조의금? 인연이 이제 돈까지 내놓으라 생떼를 쓰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네가 탐을 내. 우리 불쌍한 아들, 억울하게 죽은 내 새끼 저승길 가는 노잣돈이야. 감히 며느리 주제에 손을 대려고 들어? 최이자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을 잘랐습니다. 그때 형님 강성우가 담배를 물고 대문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 재수씨, 거 참 되게 끈질기네. 돈 없으면 나가서 막노동을 하든 식당 참모를 하든 알아서 살아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불쌍해 보여.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창피하게 웬 구질구질한 짓이야? 얼른 가쇼. 강성우가 담배 연기를 제 얼굴 쪽으로 뿜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아주버님도 너무하시잖아요. 민우가 이 집안 위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죽고 나서 남긴 조의금까지 아주버님이 다 챙겨가시면 저희 모녀는 진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 짐가방을 붙잡으며 강성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내 귀한 아들 일찍 잡아먹은 재수없는 년이 낯짝도 두껍지. 어디서 돈 타령이야.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져. 최이자가 갑자기 한 걸음 다가서더니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딸을 안은 채 계단 아래로 휘청거리며 굴러떨어졌어요.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서아가 다치지 않은 것만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으앙, 왜 무서운 할머니가 우리 엄마 때려. 때리지 마. 서아가 제 뺨을 작은 손으로 만지며 울먹였습니다. 우리 애기 울지 마. 엄마 하나도 안 아파. 끄떡없어. 할머니가 실수로 부딪히신 거야. 우리 서아만 다친 데 없으면 엄마는 다 괜찮아. 제가 딸의 눈을 마주보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1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은 동네 어귀의 오래된 놀이터였습니다. 녹슨 미끄럼틀 아래에 짐가방을 세우고 서아를 그 안쪽에 앉혔습니다. 저는 지갑을 뒤져 남은 지폐 몇 장을 헤아렸어요. 방 한 칸은커녕 여간비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서아가 배가 고픈지 제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나 너무 배고파. 우리 언제 집에 가? 나 따뜻한 김밥 먹고 싶어. 서아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예쁜 딸, 배 많이 고프지? 꾹 참고 조금만 기다리자. 엄마가 금방 따뜻한 데로 데려가서 맛있는 김밥 사줄게. 알았지? 제가 서아의 젖은 앞머리를 넘겨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멎는 것 같았어요. 강민우 남편. 분명히 닷새 전 영안실에서 시신을 확인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벌벌 떨며 화면을 눌렀습니다. 지수야, 놀라지 마라. 나 살아있어. 놈들 눈 피해서 숨어 있는 거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오늘 밤 11시 안양 공동묘지 내 자리로 몰래 나와. 문자를 읽는 저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장난이라면 이렇게 잔인한 장난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영안실에서 본 민우의 얼굴이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분명 붕대에 반쯤 가려져 있었고 시어머니가 유독 서둘러 관 뚜껑을 닫았지요. 확인은 끝났으니 볼 거 없어. 장의사 양반, 얼른 관 뚜껑에 못 붙어 박아.
그날 최이자가 장의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다시 떠올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서아야, 우리 서아 조금 피곤하겠지만 엄마가 이모 할머니 댁에 잠깐만 맡겨놓고 다녀올게. 거기서 얌전히 기다릴 수 있지? 제가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또 어디 가려고? 나만 놔두고 가면 무서운데. 서아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만나러 가는 거야. 아빠가 우리 예쁜 서아 놔두고 엄마만 잠깐 조용히 오래. 제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하늘나라로 멀리 여행 갔다며. 나 다 들었는데? 서아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응, 멀리 갔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제대로 빠이빠이 인사를 못해서 그래. 엄마가 얼른 뛰어가서 마지막으로 인사만 후딱 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제가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친정어머니처럼 저를 키워준 이모 집에 서아를 맡기고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공동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10시 50분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에 빗줄기만 세차게 쏟아졌어요. 우산은 뒤집힌 지 오래였고 신발 안은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휴대폰 손전등에 의지해 민우의 자리를 향해 걸었습니다. 비석마다 낯선 이름들이 지나갔고 마침내 강민우라고 새겨진 새하얀 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민우 씨, 나왔어. 나 여기까지 왔다고.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 제가 비석을 두 손으로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 사방을 채웠어요. 그때 뒤쪽 소나무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껐습니다. 숨을 죽인 채 옆 비석 뒤로 몸을 숨겼어요. 야, 똑바로 확인해. 확실히 여기 강민우 무덤 이 자리 맞지? 틀리면 우리 다 죽어. 낯선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다니까? 강성우 사장님이 직접 여기다가 뭘 단단히 묻어놨다고 했어. 일단 삽으로 무조건 파봐. 또 다른 남자가 삽을 땅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주버님, 강성우가 사람을 시켜 민우의 무덤을 파헤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한참을 삽질하다가 툴툴거리며 삽을 내던졌어요. 아씨, 아무것도 없잖아. 땅만 파다 허리 다치겠네. 강 사장 그 인간이 헛짚은 거 아니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쩌라고. 비도 오고 귀신 나오게 생겼구만. 일단 오늘은 철수해. 내일 날 밝고 대낮에 사람 더 데리고 다시 오자고. 얼른 챙겨. 두 남자가 삽을 챙겨 반대편 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얼어붙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비석 뒤에서 나왔어요. 남자들이 파헤친 흙더미 옆쪽으로 새로 다져놓은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민우의 비석 바로 아래 조화 화분이 놓인 자리였어요. 저는 손톱이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그 흙을 파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어요. 비닐로 몇 겹 감싼 나무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리는데 뒤쪽에서 다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야? 거기 비석 뒤에 숨은 거 다 봤어. 얼른 안 기어 나와? 저는 상자를 품에 꽉 안고 소리나는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빗속에서 검은 우산 하나가 천천히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산이 한 걸음씩 저에게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상자를 옷 안쪽으로 밀어넣고 곁에 있던 삽자루를 조용히 붙잡았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수 씨 맞죠?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우산 아래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삽자루를 뒤로 감추며 되물었습니다. 안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성재 형사입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조 형사가 신분증을 꺼내 손전등으로 비춰 보였습니다. 낡은 트렌치코트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형사님이 이 시간에 여긴 왜?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강민우 씨 사고건 때문에 근처 확인할 게 있어서 왔다가 삽든 사내들이 나가는 걸 봤어요. 신경 쓰여서 들어와 봤는데 부인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조 형사가 미간을 좁히며 저를 살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형사님, 저 좀 태워다 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밤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서요. 제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우선 차부터 탑시다. 감기 걸리겠어요. 조 형사가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옷 안쪽에 꼭 붙인 채 조 형사를 따라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조 형사의 차 안 히터에서 뜨거운 바람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사님, 제 남편 정말 사고로 죽은 게 맞을까요? 조 형사가 운전대를 쥔 채 잠깐 저를 곁눈질했습니다. 뭔가 짐작하시는 게 있으신 모양이네요. 조 형사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며칠만 시간 주세요. 제가 상자를 안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윤지수 씨, 저는 그 사고 처음부터 깔끔하지 않다고 봤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조 형사가 명함 한 장을 제 무릎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이모집 옆방 서아가 잠든 이불 옆에 앉아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비닐을 벗겨내자 낯익은 민우의 글씨가 적힌 편지 봉투가 먼저 나왔어요. 그 아래에는 검은색 USB와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데 종이가 손안에서 미친 듯이 떨렸어요. 지수야,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을 거야. 정말 미안해. 형이 내 이름으로 20억짜리 생명보험을 몰래 들었어. 어머니도 다 알고 있어. 나 하나 없어지면 그 돈으로 형 도박 빚을 갚을 계획이었어. 회사 감사팀에 넘기려던 자료 때문에 형이 사람을 붙였고 지난주에 브레이크가 이상했어. 너랑 서아까지 위험해질까봐 어쩔 수 없이 죽은 척했어. USB에 다 들어있어.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민우가. 편지를 다 읽은 저는 입을 틀어막고 이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어금니를 꽉 물었어요. 민우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장례식 내내 조이금 장부만 뒤적이던 최이자의 손, 관 뚜껑을 서둘러 덮으라 재촉하던 목소리, 장례가 끝나자마자 제 짐을 대문 밖으로 던지던 강성우의 발길질. 전부 이 편지 한 장으로 앞뒤가 맞아 들어갔어요. 민우야, 알았어. 내가 다 알았어. 제가 편지에 얼굴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울음 대신 이 상자를 어떻게 써야 할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제일 얌전한 검은 원피스를 챙겨 입고 시댁 대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을 일부러 떨리게 두었어요. 문을 연 최이자가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팍 구겼습니다. 이 낯짝을 또 들이밀어. 소금 뿌리기 전에 꺼져. 최이자가 문틈에 몸을 걸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제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가 고개를 푹 숙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뭘 잘못해? 최이자가 팔짱을 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서아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방 얻을 때까지만 창고방이라도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서명하라던 서류, 오늘 도장 찍으러 왔어요. 제가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았습니다. 서류 이야기에 최이자의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진작 그럴 것이지. 들어와. 최이자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는 강성우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이미 서류 봉투 하나와 인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재수 씨,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보네. 강성우가 서류를 밀어놓으며 희죽 웃었습니다. 아주버님, 저 이거 서명하고 잠깐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속이 안 좋아서요. 제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편한 대로 해. 오래 걸리지 마. 강성우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척 인주만 손끝에 묻힌 채 도장 자리를 살짝 비껴 눌렀어요. 어차피 이 서류는 나중에 무효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다 됐어요. 제가 서류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 강성우가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안쪽으로 걸었어요. 화장실을 지나 강성우의 서재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책상 위에 통장 몇 건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어요.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지만 저는 손잡이를 조용히 돌렸습니다. 서재 안은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문을 반쯤 닫아두고 재빠르게 책상으로 향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통장을 한 권씩 펼쳐 계좌번호와 이름을 찍었습니다. 김순자, 박영딸 같이 낯선 이름의 통장이 대여섯 건이나 있었어요. 전부 강성우 필체로 잔액이 메모돼 있었습니다. 어떤 계좌엔 3억, 어떤 계좌엔 5억, 큰 액수들이 빼곡했어요. 서랍 안쪽에는 보험사 로고가 박힌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피보험 자란에 강민우라는 세 글자가 또렷했지요. 수익 자란에는 강성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여러 각도로 찍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최이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보험사에서 방금 전화 왔다. 이번 주 안으로 20억 지급된다는구나. 최이자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요. 재수 씨 저 안에 있어요. 강성우가 눈치를 주었습니다. 저 계집애가 뭘 알겠어. 하루 종일 꽃이나 만지던 애가. 최이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심해야지. 조 형사인지 뭔지 아는 놈이 요즘 자꾸 사고 파일을 다시 뒤진다는데. 강성우가 담배를 꺼내 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돈이나 잘 챙겨. 최이자가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소리 없이 닫고 두 손을 옷자락에 문질러 인주 자국을 지웠습니다. 휴대폰을 옷 속으로 밀어넣고 최대한 태연한 얼굴을 만들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저는 눈이 벌겋게 부어있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 저 오늘 정말 감사드려요. 창고방이라도 내주신다니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제가 두 사람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은혜는 무슨, 서아봐서 두는 거니까 착각하지 마. 최이자가 턱을 치켜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할게요. 제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래,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굴어야지. 최이자가 흡족한 얼굴로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오겠다며 자리를 물러나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온 순간 그제야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제 얼굴이 흔들리며 비쳤습니다. 울고 있는 얼굴이 아니라
처음 보는 낯선 눈빛이 저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조 형사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한 자씩 눌러 저장하고 통화 대신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형사님, 내일 아침 제 꽃집으로 와주세요. 보여드릴 게 많아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이모집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빗줄기는 어느새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꽃집 셔터를 반쯤 올린 채 안쪽에서 조 형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어젯밤 정리해둔 통장 사진과 보험 서류 사진, 그리고 민우가 남긴 USB 사본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문 앞에서 인기척이 나자 저는 셔터를 마저 올렸습니다. 조 형사가 종이컵 2개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시간에 커피 한 잔이라도 마셔야 정신이 들죠. 조 형사가 컵 하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형사님, 어제 저 태워다 주시고 지금까지 한숨도 못 주무셨죠? 제가 컵을 감싸주며 물었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 형사가 눈가를 매만지며 웃었습니다. 저는 작업대 위의 사진들을 조 형사 쪽으로 밀어놓았어요. 조 형사가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는 동안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회계장부 파일과 함께 민우가 직접 녹음해둔 음성 파일이 재생됐어요. 형, 이 보험 내가 든 적 없잖아. 서명 위조야. 야, 임마. 형이 어려운 거 알잖아. 잔말 말고 넘어가. 강성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조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진짜 물건이네요. 조 형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남편이 사고 나기 전에 렌터카를 왜 몰았는지 아세요? 제가 조 형사의 눈을 정면으로 보며 물었습니다. 회사차 정비 맡겼다고 진술서에 나와 있었죠. 조 형사가 수첩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집 주차장에서 자기 차 브레이크에 이상한 자국을 봤대요. 그래서 급하게 렌터카를 빌린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인, 그럼 렌터카 브레이크는 왜 또 망가졌을까요? 조 형사가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물었습니다. 렌터카 사무실 직원 중에 아주버님 도박 친구가 있어요. 남편이 예전에 몇 번 말했었거든요. 제가 손톱을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무실부터 조용히 훑어보겠습니다. 조 형사가 사진과 USB 사본을 서류 가방에 담았습니다. 오후 3시 꽃집 안은 손님 두엇이 다녀간 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결혼식용 부케에 안개꽃을 꽂으며 손을 놀리고 있었어요. 그때 유리문 밖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서더니 안에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은 덩치들이 담배를 태우며 꽃집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케를 든 채로 카운터 아래 손을 넣어 휴대폰 녹음 버튼을 켰습니다. 곧이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윤지수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앞에 선 덩치가 껌을 씹으며 카운터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님이세요. 제가 부케를 내려놓으며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손님은 무슨, 강성우 사장님 심부름 왔다니까. 뒤에 있던 마른 남자가 진열장의 유리병을 손끝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아주버님 심부름이면 대문으로 오시지 왜 가게로 오세요? 제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재수 씨가 요즘 이상한 물건을 갖고 다닌다며. 그거 이리 내놓으면 조용히 갈게. 앞에 선 덩치가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르는 척은. 남편 유품 상자. 마른 남자가 진열장의 유리병을 바닥으로 쓸어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이러시면 경찰 부를게요. 제가 카운터 옆에 재단 가위를 슬며시 손에 쥐었습니다. 경찰 부르면 이 가게 오늘 밤에 홀랑 탈 텐데. 감당되겠어. 덩치가 카운터 위의 꽃들을 손등으로 밀어 바닥에 쏟았습니다. 젖은 꽃잎이 신발 아래에서 짓밟혔어요. 저는 눈앞이 하얘졌지만 이를 악물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다시 벌컥 열리며 검은 후드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들어섰어요. 손님이 계셨네요. 지수 누나. 오늘 저녁 배달 도와드리러 왔어요. 후드를 쓴 남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넌 뭐야? 덩치가 몸을 돌리며 남자를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저요. 배달원이요. 남자가 대답하는 순간 발끝이 덩치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덩치가 컥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어요. 마른 남자가 진열대에 있던 화병을 집어 던졌지만 남자가 팔뚝으로 막아내며 팔꿈치로 상대의 턱을 찍었습니다. 두 덩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강 사장한테 전해요. 이 가게 근처 다시 얼씬되면 아저씨들 얼굴부터 알아볼 거라고. 후드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덩치들은 서로를 부축해 절뚝거리며 골목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카운터에 손을 짚었어요. 누구세요? 제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결혼식 때 민우 형 옆에 서 있던 후배 이정민이요. 정민이 마스크를 내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몇 초 만에 알아봤어요. 민우가 신입 시절에 큰 사고에서 목숨을 구해줬다던 회사 후배였습니다. 정민의 낡은 승합차 안에서 저는 안전벨트를 3개 붙잡고 있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요양병원 뒤편길로 접어들었어요. 정민의 옆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정민이 운전대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 제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사고 후에 갈비뼈가 폐를 찔렀는데 큰 병원에 못 가고 하는 형 병원에서 응급 처치만 받았어요. 이틀 전부터 열이 안 잡혀요. 정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 제가 정민의 팔을 붙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이 형수님하고 서아까지 위험해질까봐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은 저도 더는 못 참겠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정민이 저를 곁눈질했습니다. 차가 병원 뒷문 앞에 멈춰 섰어요. 정민을 따라 지하 계단을 내려가자 좁은 병실 안에 낡은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민우가 산소 호스를 낀 채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였습니다. 민우야. 제가 침대 옆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민우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어요. 지수야. 왔어. 민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바보야.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참았어. 제가 민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민우가 눈을 감으며 제 손등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때 병실 문 옆에 서 있던 늙은 의사가 정민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오늘 밤 안으로 큰 병원 안 가면 위험합니다. 여긴 장비가 없어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옮길 형편이 못 돼요. 밖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서요. 정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준비하는 동안이라도 열은 잡아봅시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조 형사의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정민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형수님, 경찰 부르면 형 위치 새어나갈 수도 있어요.
정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형사님은 달라. 오늘 아침에 다 확인했어. 제가 정민의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2번 만에 조 형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사님, 도와주세요. 남편이 살아있어요. 오늘 밤에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단숨에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 형사가 잠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났어요. 주소 문자로 넣으세요. 순찰차 2대 시선 끌대로 돌리고 저는 사설 구급차 한 대 붙여서 뒷길로 들어가겠습니다. 1시간만 버티세요. 조 형사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형사님, 이 은혜는 제가 평생. 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은혜는 나중에 갚고 지금은 남편 손이나 꽉 잡고 계세요. 조 형사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와 민우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민우야, 조금만 더 버텨. 우리 서아 데리고 셋이 팬케이크 굽기로 했잖아. 기억나? 제가 민우의 이마에 제 이마를 대며 속삭였습니다. 팬케이크? 그래. 굽자. 민우가 눈을 감은 채 옅게 웃었습니다. 바깥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훑고 지나갔어요. 정민이 창밖을 살피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민우의 손끝을 손톱이 하얘질 때까지 꼭 붙잡았습니다. 지하 병실 창문에 붉은 불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커튼 틈으로 밖을 살폈어요. 골목 저쪽 큰 길에서 순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저를 돌아봤어요. 형수님, 조 형사님이 시선 다 끌었어요. 지금이에요. 정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잠깐만 움직일게. 조금만 참아. 제가 민우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었습니다. 괜찮아. 가자. 민우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정민과 늙은 의사가 침대째로 민우를 밀어 뒷문 쪽 복도로 나갔어요. 문 밖에는 흰색 사설 구급차 한 대가 뒷문을 활짝 연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조 형사가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앉아 있었어요. 부인, 형사가 구급차 몰고 있는 거 처음 보실 겁니다. 조 형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형사님 정말. 제가 목이 메어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사는 나중에요. 앞자리 타세요. 조 형사가 손짓으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정민과 의사가 민우를 뒷칸에 옮겨 실었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자꾸만 뒤를 살폈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병원 앞 도로에 잠깐 멈춰 섰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인, 잘 보고 계셨어요. 저 차가 흥신소 애들 겁니다. 조 형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언제부터 우리 남편을 찾고 있었을까요? 제가 무릎 위에 2 손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장례 다음 날부터라고 봐야죠. 시신 확인이 어정쩡했으니 시어머니 쪽에서도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조 형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이 아들 죽음도 반신반의하면서 보험금부터 챙겼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창밖에 가로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기셔야죠. 조 형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이를 앙다물었습니다. 차 뒤편에서 정민이 민우의 손을 잡고 있는 실루엣이 보였어요. 큰 병원 응급실 표지판이 저 멀리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힌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정민이 자판기에서 뽑아온 뜨거운 캔 커피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형수님, 조금이라도 뭘 좀 드셔야 해요. 정민이 곁에 나란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 남편이 은신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는 왜 그 오랜 시간 알리지 말라고 했대요. 제가 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형이 그러더라고요. 지수가 알면 성격상 절대 가만 못 있을 거라고요. 형수님이 다치기 전에 자기가 다 정리해 놓고 돌아가겠다고요. 정민이 바닥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바보 같은 인간. 제가 캔을 이마에 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어느 겨울밤이 떠올랐어요. 서아를 낳던 날 진통이 18시간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민우가 분만실밖 복도에 앉아 손톱을 다 뜯을 정도로 안절부절 못했지요. 서아를 처음 안았을 때 민우가 아이 얼굴에 얼굴을 대고 조용히 울먹였어요. 지수야, 나 이 아이한테 아빠 노릇 진짜 잘할게. 너한테도 남편 노릇 진짜 잘할게. 그날의 민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다 이 지경이 된 민우가 미웠고 또 사무치게 안쓰러웠어요. 그때 수술실 문 위쪽에 붉은 불이 딸깍 꺼졌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의사가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보호자분, 의사가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폐 쪽 상처가 심해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젊으시니까 회복할 겁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목에 걸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의사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정민이 옆에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그냥 두었습니다. 이틀 뒤 오전 민우가 눈을 뜬 일반 병실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옅은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조 형사가 서류철 하나를 침대 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우 씨,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조 형사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민우가 붕대를 감은 손을 들어 조 형사에게 인사했습니다. 강 과장님, 이제 숨는 건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정리 좀 합시다. 조 형사가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USB에 들어있던 이중장부 절반은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그거 풀어주셔야 우리가 움직입니다. 조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암호는 서아 생일이에요. 뒤에 지수 생일 붙이고요. 민우가 옅게 웃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코끝이 시큰해져서 애꿎은 이불끝만 매만졌어요. 민우야, 나 하나 물어보자. 어머니는 이거 어디까지 알고 있었어? 제가 침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다 짜신 거야. 형이 도박빚에 몰리니까 자식 하나 정리해서 다른 자식 살리자고 결심하신 거지. 민우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어미가 있어. 제가 이불 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계좌들 다 대포통장이야. 이름은 남의 이름이지만 돈은 전부 어머니 손을 거쳐 형한테 흘러갔어. 민우가 조 형사를 돌아봤습니다. 강 과장님,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 계좌들의 미끼를 하나 던집시다. 조 형사가 볼펜을 손끝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떤 미끼요? 제가 조 형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강민우 씨가 죽기 전에 뺑소니범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남아있다는 소문을 흘리는 거죠. 그거 돈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고 시어머니가 그 돈부터 옮기려 들 겁니다. 조 형사가 서류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끼는 제가 던질게요. 어머니 목소리 듣는 거 이제 겁 안 나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지수야,
나 이제 안 숨어. 너하고 서아 지키는 거 이제 내가 앞에서 할게. 민우가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제가 민우의 손등을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습니다. 동전을 넣고 시댁 번호를 눌렀어요. 2번 만에 최이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최이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수요. 제가 목소리를 애써 떨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최이자가 대꾸했습니다. 어제 어떤 남자가 저한테 접근해서요. 남편이 사고 나던 날 뺑소니범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5억이면 넘겨주겠다고. 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최이자의 목소리가 아까와 확 달라졌습니다. 저 그거 살 돈이 없어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그거 경찰 손에 들어가면 우리 집안 다 무너지잖아요. 제가 흐느끼는 신용을 했습니다. 알았다. 성우한테 얘기해 볼 테니까 그 남자한테 이틀만 시간 끌어라. 최이자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눈물을 짜내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스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저는 병원 쪽으로 걸으며 휴대폰을 꺼내 조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끼 물었어요. 통장 곧 움직일 거예요. 전송을 누른 손끝이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 사실을 느끼며 걸음을 조금 더 빨리 했습니다. 미끼를 던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조 형사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강남 서일은행 본점 VIP룸에서 보험금 수령 예약 잡혔습니다. 정장 챙겨 입고 오세요. 문자를 보는데 손이 아니라 어깨가 먼저 떨렸어요.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 정장 재킷을 꺼냈습니다. 민우도 잠옷을 벗고 회색 정장 상의를 걸쳤어요. 링거 자국이 남은 손목이 소매 밖으로 살짝 드러났습니다. 이 몸으로 정말 괜찮겠어. 제가 민우의 넥타이를 매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서 있어야지.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잖아. 민우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걸어 들어가자. 제가 넥타이를 마지막으로 매만졌습니다. 서일은행 본점 앞에서 조 형사가 검은 세단에 기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쪽에는 사복 형사 2명이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안쪽 방은 2사람이 벌써 30분 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 지점장님도 협조하기로 했고요. 조 형사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얼굴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화장 아주 곱게 하고 오셨더군요. 백화점 백도 새로 사신 것 같고요. 조 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조의금 장부를 넘기던 최이자의 손톱, 창고방을 내주며 저를 내려다보던 표정, 전부 오늘로 매듭 짓고 싶었습니다. 들어갑시다. 민우가 제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저희는 회전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섰어요. VIP룸 문 앞에서 조 형사가 이니어를 툭 두드렸습니다. 신호 주면 들어가겠습니다. 2분 먼저 문 여세요. 조 형사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실내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응접 소파에 나란히 앉은 최이자와 강성우 앞에는 지폐 다발이 담긴 검은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최이자가 샴페인 잔을 들어 강성우와 부딪히던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잔이 손끝에서 미끄러져 카펫에 떨어졌습니다. 민우야. 최이자가 입술을 벌린 채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민우가 최이자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죽었잖아. 관에 들어갔잖아. 강성우가 뒷걸음질을 치며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형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죽은 척한 거지. 민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수 씨, 이거 다 오해야. 지수야, 어머니 놀라시잖아. 일단 앉아봐. 강성우가 손을 저으며 저를 향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주버님, 형수 쫓아내고 챙긴 조이금이랑 그 가방 안에 든 돈. 오늘 아침까지 참 달콤하셨죠. 제가 가방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눈을 그렇게 뜨고. 최이자가 이를 갈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눈 그만 뜨고 살라고 저 계단에서 밀치셨잖아요. 그날 딸 안 다친 게 어머니 덕은 아닙니다. 제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강민우, 이 은혜도 모르는 놈. 형이 너 살리려고 얼마나 애쓴 줄 알아. 어디서 지금 이런 짓을 벌여. 최이자가 소파 팔걸이를 짚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 살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저 지우려고 하신 거잖아요. 20억이 그렇게 필요하셨어요. 민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어디서 어미한테 그런 말을. 최이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조 형사가 문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복 형사 둘이 뒤따라 들어와 강성우 쪽으로 다가섰어요. 강성우 씨,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조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요? 살인 미수. 무슨 근거로? 강성우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형사에게 어깨를 눌렸습니다. 근거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서해 가서 천천히 얘기하죠. 조 형사가 강성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가 실내에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최이자 씨도 살인 교사 및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함께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옆에 사복 형사가 최이자에게 다가섰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거 놓으라니까. 최이자가 손을 뿌리치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백화점 백이 카펫 위로 굴러떨어졌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안 놓아주신 사람이 저희입니다. 이제 저희가 놔드릴게요. 제가 최이자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최이자가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형사에게 팔을 내주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를 밀치던 손이 지금 제 앞에서 결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참았던 무엇인가가 툭 하고 풀어지는 감각이 있었어요. 지수야, 너 두고 봐. 너 인생 내가 감옥에서라도 두고 볼 거야. 최이자가 지나가며 제 어깨 옆에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두고 볼 인생은 어머니 인생입니다. 감옥에서 오래 지켜보세요. 제가 어깨를 펴고 대답했습니다. 최이자와 강성우가 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뒷모습이 유리문에 비쳤어요. 민우가 옆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다시 신혼 때 살던 작은 빌라 2층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 앞으로 되어 있던 명의가 회복됐고 시댁 사람들이 빼돌린 돈 일부도 되찾았어요. 서아는 자기 방문 앞에 서서 저와 민우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진짜 하늘나라 안 갔지? 서아가 두 손을 뒤로 감춘 채 물었습니다. 응, 진짜 안 갔어. 아빠가 우리 서아 데리러 다시 온 거야. 제가 서아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서아야,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민우가 서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빠, 다신 어디 가지 마. 서아가 민우의 목에 매달려 울먹였습니다. 안 가.
아빠 이제 어디 안 가? 민우가 서아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앞치마 끈을 새로 묶었어요. 주방에서 팬 위에 버터가 지글지글 녹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야, 이리 와서 팬케이크 반죽 저어볼래? 제가 나무 주걱을 흔들었습니다. 할래? 서아가 발끝을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민우도 웃으며 곁으로 다가와 우유팩을 열었어요. 지수야, 나 진짜 오랜만이다. 이 냄새. 민우가 반죽을 저으며 코끝을 훌쩍였습니다. 뭘 이 정도로 훌쩍여. 매일 아침 해줄 텐데. 제가 민우의 어깨를 툭 밀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말 진짜 좋다. 민우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접시 위에 도톰한 팬케이크가 3장 나란히 쌓였어요. 서아가 시럽을 손수 뿌려보겠다며 병을 꼭 붙잡았습니다. 햇살이 식탁 위로 길게 늘어졌고 창가의 화분잎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오랜만에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때 거실 텔레비전에서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속보입니다. 서울 강남 유흥가 일대를 장악해온 대부업자 장 모 회장의 조직이 오늘 새벽 도심에서 발포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관련해 최근 구속된 강 모 씨의 배우로 지목되고 있어 민우가 시럽병을 든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나무 주걱을 접시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민우의 눈빛이 아까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우야, 왜 그래?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 회장, 형 뒤에 있던 그 사람 이름이야. 민우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뭐? 제가 앞치마 끈을 다시 꽉 붙잡았습니다. 서아가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서아가 시럽병을 두 손으로 안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서아. 아빠가 잠깐 뉴스에 아는 이름이 나와서 그래. 얼른 팬케이크 먹자. 제가 서아 앞에 접시를 밀어주었습니다. 민우가 그제야 텔레비전에서 눈을 돌리고 저를 짧게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접시 옆에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창가의 햇살에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아침 뉴스가 지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조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꽃집 카운터 뒤에서 다발 하나를 묶고 있던 중이었어요. 부인, 지금 앉을 때 있으면 앉아서 들으세요. 조 형사가 평소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리본을 손에 든 채 되물었습니다. 강성우, 오늘 오전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조 형사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리본이 손끝에서 스르륵 빠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살인 미수에 보험 사기까지 다 걸렸잖아요. 제가 카운터를 짚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인단이 5명이나 붙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로펌 사람들이에요. 강성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 형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뒤에 장 회장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오늘부터 두 분 신변 조심하세요. 서아는 당분간 이모님 댁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리본이 떨어진 자리를 내려다봤어요. 서아를 다시 저희 곁에서 떼어놓는다는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아의 옷가지를 캐리어에 담아 이모 집에 다시 맡겼어요. 서아가 현관에서 저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왜 또 여기 있어야 해? 서아가 캐리어 손잡이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아 데리러 곧 올 거야.
이번엔 정말 잠깐이야. 제가 서아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엄마 손가락 걸어. 서아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응, 손가락 걸었어. 엄마 이거 어기면 진짜 나쁜 사람이야. 제가 서아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이모가 서아를 안아 올리며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퇴근 무렵 골목, 저와 민우는 나란히 걸어 빌라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골목 안쪽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오늘은 라면이나 끓여 먹자. 저녁하기 귀찮다. 민우가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말했습니다. 라면에 계란 2개. 제가 민우의 팔에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갑자기 엔진음이 크게 부풀어 올랐어요. 번호판이 없는 검은 트럭 한 대가 상향등을 켠 채 저희 쪽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피해. 민우가 제 어깨를 힘껏 밀쳤습니다. 저는 담벼락 쪽으로 굴러떨어졌어요. 민우는 트럭 옆면에 스치듯 부딪히며 반대편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트럭은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 쪽으로 사라졌어요. 민우야, 민우야. 제가 팔꿈치에 통증도 있고 민우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민우의 이마에서 피가 얇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스쳤어. 뼈는 안 다쳤어. 민우가 이를 앙다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 가자. 제가 민우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지수야. 저 트럭, 우리 얼굴 보고 왔어. 우연이 아니야. 민우가 골목 저편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제야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빌라로 겨우 돌아온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꽃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게 옆 세탁소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윤 사장, 지금 가게에 뭔 일 났어. 유리 다 깨지고 아니 난리야. 아주머니가 숨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민우는 그 길로 다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꽃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쇼윈도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진열대의 꽃들은 발자국에 짓밟혀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붉은 레커로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 2번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라. 민우가 그 글씨를 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 주저앉았어요. 이 사람들 어디까지 하려는 거야? 제가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지수야, 일어나. 여기서 이러면 저 자식들이 원하는 거야. 민우가 제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 화면에 뜬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뻣뻣해졌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윤지수, 이년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최이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유치장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전화하고 있어요? 제가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이년아, 어미한테 어머니 소리 하지 마. 이제 남이야. 잘 들어. 우리 서아, 어린이집 앞에 파란색 승합차 서 있는 거 봤지? 최이자가 낄낄대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튀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애 건드리면요.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건드리면 뭐, 어쩔 건데. 주제 파악하고 남편 데리고 이 나라 뜨라니까. 안 그러면 애부터 소식 없을 거야. 최이자가 마지막 말을 아주 천천히 씹어뱉었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손안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제 팔을 붙잡았어요. 지수야, 서아 지금 이모님 댁이야. 거긴 아직 몰라. 민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모 댁도 곧 알아낼 거야. 저 인간들 지금 뭐든 하려고 하잖아. 제가 민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이모님 댁 옮기자. 조 형사님한테 부탁드리자. 민우가 휴대폰을 꺼내 조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꽃집 안을 다시 둘러봤어요. 지난 10년 새벽마다 도매시장을 오가며 지켜온 자리가 하룻밤에 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우가 저를 돌아봤어요. 지수야, 조 형사님이 오늘 밤에 이모님 댁 옮기는 거 도와주시겠대. 그리고 민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되물었습니다. 조 형사님 내일부로 이 사건 수사팀에서 빠지신대. 위에서 뭔가 압박이 왔대. 민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서 눈을 감았어요. 든든하게 뒤를 봐주던 사람 하나가 방패에서 밀려나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민우야. 제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응. 민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도망 안 가. 제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민우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장 회장이 우리 서아 이름 들먹인 순간 나 이 인간들 그냥 못 놔줘. 나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갈 거야. 제가 민우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지수야. 그건 위험해. 형사님도 못 나서는 판이잖아.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사님이 못 나서니까 우리가 나서야지. 조 형사님이 안에서 못 도우면 밖에서라도 뭘 넘겨주시겠지. 나 오늘 밤에 형사님 다시 뵐 거야. 제가 민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민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꽃집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에 흩어진 꽃 사이에서 다치지 않은 장미 몇 송이를 골라 손에 쥐었습니다. 가시가 손가락을 살짝 찔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우가 뒤에서 셔터를 반쯤 내려주었습니다. 오늘 밤에 이모님 댁 먼저 옮기고 그 다음 형사님 만나러 가자. 민우가 셔터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서아부터. 제가 장미를 품에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끝에서 조 형사의 세단이 라이트를 2번 깜빡였어요. 저와 민우는 그 불빛을 향해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모의 새 거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서아를 그 안쪽 방에 눕히고 문을 닫는데 이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수야. 애는 내가 이 목숨 걸고 지킬 테니까 걱정 말고 네 할 일 해라. 이모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번만 부탁해요. 정말 이번만. 제가 이모의 손등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파트를 나와 세단 조수석에 오르자 조 형사가 담배갑을 손에 쥔 채 저를 돌아봤습니다. 부인, 저는 오늘부터 사건에서 완전히 손 뗀 사람입니다. 조 형사가 담배갑을 도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정면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뭐려? 조 형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장 회장, 뒤에서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남 학동 뒷골목에 회원제 클럽이 있어요. 겉으론 재즈바인데 안쪽에 장 회장 개인 집무실이 있고 거기에 장부가 있다는 소문이 오래됐어요. 다만 그 방까지 들어간 경찰은 아직 없습니다. 조 형사가 룸미러로 뒤 차량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 클럽 파티 자주 열려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정기 회원 파티가 있다고 들었어요. 꽃 장식 많이 쓰는 자리라고. 조 형사가 저를 곁눈질했습니다. 저는 조수석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어요.
민우가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수야, 안 돼. 민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나 회원제 클럽 파티에 꽃 납품해 본 적 있어. 그 얼굴 다들 나 안 잊었을 거야. 정민 씨 소개로 새 명함만 하나 파면 돼. 제가 몸을 돌려 민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긴 위험한 사람들 있는 곳이야. 다른 방법 찾자. 민우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민우야,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 서아, 언제까지 이모 집만 옮겨 다니게 할 거야. 제가 민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민우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조 형사님, 부탁드려요. 안에서 이상하면 바로 신호 주실 수 있죠. 제가 조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는 못 움직여요. 다만 아는 후배 하나가 광역수사대에 있어요. 판을 크게 벌리면 그 친구가 움직일 겁니다. 조 형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판 제가 벌릴게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클럽 뒷문 앞에 저는 흰 셔츠에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카트에는 큼지막한 화병 8개와 리본 장식 상자 3개가 실려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플로리스트요. 남자가 명단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계약한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저희가 담당이에요. 제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보더니 옆에 있는 무전기에 짧게 말을 건네고 문을 옆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안쪽 복도는 붉은 조명 아래 향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카트를 밀며 홀 쪽으로 걸었습니다. 홀 무대 위에서는 재즈밴드가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대 앞 스탠드에 큰 화병을 하나씩 올려두었습니다. 저기 지배인님이 2층 회장님 방에도 화분 하나 올려달래요. 지나가던 여직원이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2층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복도 끝 오른쪽 방이요. 이따 회장님 오시기 전에 미리 갖다 놓으래요. 여직원이 계단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흰난 화분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난 화분의 밑동 흙 안쪽에는 정민이 아침에 넘겨준 작은 도청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앞치마 주머니 안에 소형 카메라를 손끝으로 매만졌어요. 2층 복도 끝 두꺼운 나무 문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꽃 배달이요. 제가 화분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들여놔요. 오래 있지 말고. 사내가 문을 밀어주었습니다. 문 안쪽은 검붉은 벽지에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진 방이었어요. 큰 책상 뒤에는 회전의자가 창 쪽을 향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낯선 나라의 유화가 여러 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옆 낮은 장식장 위에 화분을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사내가 문 밖에서 다른 직원과 짧게 대화하는 사이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책상의 스탠드 뒤쪽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카메라를 붙였어요. 손끝이 잘게 떨렸지만 눈은 침착하게 각도를 잡았습니다. 뭐예요? 문 앞에 사내가 다시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잎이 좀 상해서 다듬어야 할 것 같아서요. 물 하나 얻어갈게요. 제가 화분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나와요. 사내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잎사귀 몇 장을 손끝으로 정리하고 태연히 방을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닷새 뒤 새벽 인천항 부두의 낡은 컨테이너 창고 안이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방한 점퍼를 입고 민우 옆에 서 있었어요. 정민이 노트북 화면을 저희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어젯밤 클럽방에서 녹화된 영상이 재생됐어요. 장 회장으로 보이는 백발의 남자가 강성우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야, 너는 여기서 정리하고 배 타. 필리핀 쪽에 다 준비해뒀다. 장 회장이 시가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형수, 아니 제 수랑 동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성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너는 국회 김 의원한테 갈 봉투나 잘 챙겨놔라. 이번 달 것도 못 보내면 그쪽 골치 아프다. 장 회장이 서랍을 열어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민이 영상을 멈췄어요. 이 정도면 뉴스 나가는데 문제 없어요. 정민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기자님한테 넘긴 자료는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특보에 나갈 거예요. 밀항선 출항 시각과 딱 맞물려서요. 정민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창고 문 옆 무전기에서 조 형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부 2분. 정문 쪽으로 검은 차 2대 들어옵니다. 뒷문으로 나와서 3번 부두 쪽으로 이동하세요. 광역수사대 대기 중입니다. 조 형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우가 제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 부두 앞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 아래로 흰 서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낡은 밀항선 한 척이 시동을 걸어놓은 채 정박해 있었어요. 장 회장과 강성우가 검은 코트를 걸치고 배 사다리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다리 앞에 저와 민우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본 강성우가 걸음을 멈췄어요. 민우야, 지수야,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강성우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형 여기 못 가. 민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새끼가. 강성우가 소리치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장 회장님, 이 배는 오늘 못 뜹니다. 제가 장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린 것이 어디서 앞에서. 장 회장이 코웃음을 치며 옆에 선 사내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사내 넷이 품에서 칼을 꺼내 들었어요. 민우가 저를 자기 뒤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부두 저편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 여러 개가 이쪽을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확성기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경찰이다. 흉기 버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라. 확성기 소리가 컨테이너 벽에 부딪혀 되울렸습니다. 사내들이 잠깐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흔들렸어요. 그때 조 형사가 광역수사대 대원 여럿을 이끌고 크레인 반대쪽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장 회장, 뇌물공여,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 새끼야, 네가 오늘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장 회장이 조 형사를 노려봤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정식 근무로 온 겁니다. 그동안 못 뵈서 죄송했습니다. 조 형사가 짧게 웃으며 장 회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성우가 그 광경을 보고 갑자기 장 회장의 멱살을 붙잡았어요. 회장님, 내가 이렇게 되게 놔둘 겁니까? 내 입 다물어준 값이 이거예요. 강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장 회장이 수갑찬 손으로 강성우를 밀쳤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부두 위에서 서로의 옷깃을 부여잡고 뒹굴었어요. 경찰들이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다가 민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우야, 우리 서아 데리러 가자. 제가 민우를 올려다 봤습니다. 응, 지금 바로. 민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멀리 컨테이너 벽 위 확성기 스피커에서 새벽 뉴스 15가 울렸어요. 저는 민우의 어깨에 잠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교도소 접견실의 유리창은 두꺼웠습니다.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수화기를 들었어요. 반대편 문이 열리고 회색 수의를 입은 최이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곱던 얼굴이 반년 사이에 10년은 늙어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 좀 뵈러 왔습니다. 제가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년아, 어미 소리 하지 말랬지. 최이자가 수화기를 거칠게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 접견 이후로는 안 옵니다.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 오지 마.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최이자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어머니한테 편지 써놓은 게 있어요. 저 그거 전해주러 왔어요. 제가 유리창 너머로 봉투 하나를 들어보였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최이자가 잠깐 시선을 봉투에 두었다가 다시 돌렸습니다. 제가 안 읽어봤어요. 어머니한테 쓴 편지니까요. 제가 봉투를 옆에 교도관에게 건넸습니다. 지수야. 최이자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우 잘 있냐? 최이자가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네. 잘 있어요. 서아도 잘 커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최이자가 유리창에 이마를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반년 전 대문 앞에서 저를 밀치던 손이 지금은 무릎 위에 힘없이 얹혀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욕심이 어머니를 이 자리에 앉힌 거예요. 저희가 앉힌 게 아니에요. 제가 수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알아. 아는데 인정하기 싫었어. 최이자가 이마를 유리창에 댄 채 대답했습니다. 이제 인정하시고 남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사세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라. 오지 마라. 진짜로. 최이자가 손끝으로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문 쪽으로 걸었어요. 문을 나서기 전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이자는 여전히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3년이 지난 봄 아침, 저는 새로 문을 연 꽃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지수플라워에서 민우와 지수플라워로 바뀌었어요. 간판 아래로 새로 심은 라일락 나무가 옅은 향을 피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서아가 노란 책가방을 메고 가게 앞을 뛰어다녔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카네이션 접기 배웠어. 서아가 종이 카네이션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 우리 서아. 이거 진짜 잘 접었네. 제가 카네이션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아빠 것도 있어. 서아가 가게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우가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걸어 나왔어요. 아빠 것도 있어. 그럼 우리 서아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은지 말해봐. 민우가 서아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팬케이크? 서아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또 팬케이크야. 우리 딸은 팬케이크가 밥이야. 민우가 웃으며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손에 든 종이 카네이션을 앞치마 주머니에 곱게 넣었어요. 가게 안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 한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배달 상자를 들고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형수님, 오늘 결혼식장 부케 10개 다 실었어요. 저 다녀올게요. 정민이 상자를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정민 씨, 오는 길에 김밥 좀 사다 줘요. 서아 저녁. 제가 지폐 몇 장을 정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김밥이면 되겠어요. 오늘 아드님 배고파 보이는데. 정민이 서아를 힐끗 보며 웃었습니다. 정민 삼촌, 나 딸이야.
서아가 뾰로통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아, 그렇지. 삼촌이 정신이 없다. 정민이 서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카운터 앞으로 손님 한 분이 들어섰어요. 지팡이를 짚은 나이든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손녀 100일이라 예쁜 꽃다발 하나 부탁해요. 할머니가 카운터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손녀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리본색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수아예요. 최수아. 할머니가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수아. 예쁜 이름이네요. 노란 리본에 흰 꽃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프리지어와 흰 장미를 골라 손에 잡았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포장지를 펼쳐 주었어요. 지수야, 이 리본 이렇게 매면 되지. 민우가 리본 끝을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응.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감아줘. 제가 꽃다발 밑동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가게 문이 잠깐 조용해진 낮 시간, 저는 창가에 놓인 큰 스툴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가게 안쪽까지 길게 들어와 카운터 위 화병의 물표면에 은은한 빈무늬를 만들었어요. 민우가 커피잔 2개를 들고 옆에 앉았습니다. 지수야, 커피 마셔. 민우가 잔 하나를 제 무릎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고마워. 제가 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우가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 저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지수야, 나 그날 공동묘지에 상자 묻으면서 진짜 무서웠어. 민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무서웠어? 제가 민우를 옆으로 바라봤습니다. 네가 나 못 찾을까 봐. 문자가 안 갈까 봐. 가도 네가 안 나올까 봐. 민우가 커피 잔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그날 짐가방 하나 안고 놀이터에 앉아 있었어. 그 문자 안 왔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 네가 그 문자 보고 우산도 없이 나와준 거. 민우가 제 어깨에 잠깐 이마를 기댔습니다. 민우야, 나 이제 어떤 어른이 무릎 꿇고 사죄해도 그 문 다시 안 열어줄 거야. 우리 서아한테 그런 어른 하나도 만들어주기 싫어. 제가 민우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응, 나도 그럴 거야. 민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게 앞 벚나무에서 꽃잎 몇 개가 창문 유리에 살랑 붙었어요. 서아가 가게 안쪽 방에서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봐. 서아가 그림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노란 지붕의 꽃집 하나가 있고 그 앞에 어른 둘과 아이 하나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우리 서아, 이거 우리 셋이야. 제가 그림을 2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응, 근데 이거 잘 봐. 여기 문 앞에 열쇠 있지.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만 문 열 수 있다는 뜻이야. 서아가 그림 속 열쇠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우리 서아, 이런 것도 알아. 민우가 서아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응, 삼촌이 얘기해줬어. 나쁜 사람은 이제 우리 집 열쇠 없다고. 서아가 2팔로 민우의 목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림을 가게 카운터 뒤 벽에 붙였어요. 햇살이 그림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카운터 위의 화병에는 오늘 아침 새로 꽂아둔 프리지어와 라넌큘러스가 꽃잎을 활짝 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앞치마 끈을 새로 매만졌습니다. 가게 문에 매달린 작은 종이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살랑 흔들리며 맑고 가벼운 소리를 냈어요. 여기까지가 윤지수와 강민우 그리고 어린 딸 서아가 지나온 길고 험한 계절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먹었고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지수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새벽 도매시장에서 장미 20단을 나눠들던 두 사람의 첫 만남이 공동묘지의 빗줄기 속 한 통의 문자로 이어지고 그 문자가 다시 봄날 꽃집 창가의 햇살로 돌아오기까지 지수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는 바람이 붑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 속 지수처럼 흔들려도 뿌리를 붙잡고 서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곁에 계신 소중한 분의 손을 오늘 한 번 더 꼭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폭풍우를 지나온 자리에 피는 꽃이 가장 향기롭다는 말은 그저 옛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